네, 지금 우리가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1.4에 있는 뭐 신호도 이해가 되겠지만 그림 1.2를 보시면 됩니다. 1.2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을 겁니다. 이 책에 제일 앞에 있는 사실 그림이죠. 요것과 똑같은 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시그널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트를 만들어주죠. 그 시그널을 디지털로 전환을 해주고 그걸 포매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 인코딩을 해준 다음에 암호화를 해줍니다. 암호화라는 거는 뭐 010111 이렇게 보내면 그거하고 대응되는 새로운 랜덤한 비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 알려진 방법으로 약속하는 거죠. 송신단과 수신단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보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에러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러 디텍션 그리고 에러 커렉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리던던시를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채널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모듈레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채널 인코딩 다음에 전체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모듈레이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모듈레이션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계속해서 우리가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레이션은 우리가 어떤 디스크리트한 심벌들을 비트들이 우리가 보내는 인포메이션 비트들이 디스크리트한 심벌들로 제치되고요. 그 디스크리트한 심벌들을 다시 또 어떤 웨이브 폼으로 연속적인 웨이브 폼으로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안테나를 통해서 내보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계냐? 우리가 모듈레이션을 하면 실제로 안테나로 날아가는 시그널은 라디오 프리퀀시 RF 시그널이 되겠죠. 이 RF 시그널들을 우리가 보낼 때 전자기학에서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웨이브 폼 형태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내고자 하는 소스 비트들이 있겠죠. 소스 비트들이 뭐 010, 111 뭐 이렇게 쭉 있으면 그것들을 첫 번째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심벌들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지털 통신에서 배우셨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이게 3개씩 묶어가지고 에이더리 시그널을 보내면 APSK가 생성될 수 있겠죠. 페이즈 시프트 킹 하면 이렇게 8개의 심벌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XK라고 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이 시그널들을 우리가 실제로 모듈레이션 레벨에서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XT라는 시간 T에 대해서 연속적인 이런 시그널들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페이즈가 0이다. 그러면 코사인 시그널이 하나 날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에서는 우리가 그 다음에 뭐 90도가 들어간 거. 그래서 180도가 들어간 거, 90도가 들어간 거, 뭐 이런 것들을 시그널들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시그널들이 사이누소이달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들이 날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XT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정보들을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웨이브 폼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얘를 무선 시그널일 때는 이렇게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날아가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광통신을 한다 그러면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시그널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통신에서 그런 디스크리트한 심벌들을 컨티뉴어스한 웨이브 폼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모듈레이션이라고 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모뎀이란 정의가 나올 수 있는데요. 모뎀은 무엇이냐? 모뎀은 이런 과정을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모듈레이션을 해주는 과정과 그 다음에 디모듈레이션, 실제로 받아진 시그널에서 디스크리트한 심벌들을 우리가 디텍션하는 과정을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모듈레이션,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송신단에서의 모듈레이션과 수신단에서의 디모듈레이션,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시스템을 모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뎀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 실제로 디지털 통신에서 사용되는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중요한 정의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비트들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좀 압축을 해서 데이터를 좀 줄여야 되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반복되는 것들을 좀 줄인 이후에요. 이후에 우리가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채널 인코딩은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에러가 났을 때 복원하기 위해서 리던던시를 오히려 더 추가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우리가 중요한 이름들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한 용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밴드입니다. 밴드는 우리가 밴드위스란 말을 자주 쓰는데요. 우리가 심벌 단위에서 여기서 보내지는 이런 심벌 단위에서 하나의 심벌 단위에서 심벌 레이스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심벌 레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010, 112 이렇게 하나의 심벌을 만들어주는 비트들을 모아서 이 심벌들을 시간당 얼마나 보내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010, 111 여기서 보내주는 얘가 하나의 심벌이 될 거잖아요. T. 그래서 결국에 밴드라는 거는 그 심벌 레이스의 심벌 피리어드죠. 심벌 피리어드 T의 역수의 형태로 존재하겠죠. 역수의 형태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밴드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데이터 레이스는 무엇이냐? 데이터 레이스는 이제 비트 단위에서 실제로 그 밴드를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T분의 K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얘는 단위가 비트 per second입니다. 그래서 이 T는 결국에 뭐예요? 여기서 정의한 T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K는 뭐예요? K는 하나의 심벌에 들어있는 비트의 개수예요. 그래서 이 단위는 비트 per 심벌이 될 거고요. T는 뭐예요? T는 심벌 피리어드입니다. T는 심벌을 하나 보낼 때 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길이에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에이더리 어떤 심벌을 보낸다. APSK를 보낸다.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저런 시그널을 보냈을 때 우리가 K는 얼마가 되는 거죠? K는 3이 되겠죠. 3개의 비트가 존재하니까 M이 8이니까 결국엔 K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M이 8이니까 우리가 000 001 쭉 해서 111까지 APSK를 생각을 해보면 8개의 심벌 종류를 가지는 이런 페이즈 시프트 킹, 페이즈를 이렇게 변환시키면서 보내는 그런 종류의 우리가 심벌 모듈레이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그랬을 때 결국에 M 값은 뭐죠? M은 총 8개가인 거죠. 에머리 시그널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M은 8이 되고요. M은 8이고요. 그래서 2의 3승이 되는 것이죠. K는 뭐예요? 그래서 K는 결국엔 로그 2의 2의 3승이니까 3이 되는 것이죠. 3개의 비트들이 하나의 심벌을 보낼 때 필요한 거죠. 결국엔 데이터 레이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 레이스라는 건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심벌을 보내는 시간 t 동안, 그렇죠? 하나의 심벌을 보내는 동안 하나의 심벌에 들어있는 심벌 웨이브 폼 안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비트의 총 개수 K를 늘려주면 되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얘를 하기 위해서는 K 값을 높여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어떤 방법이 있죠? 요 시간, 하나의 심벌이 차지하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주면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1초에 한 번씩 보내면 되겠죠. 그렇죠? 웨이브 폼을 더 작게 만들어서 우리가 결국엔 데이터 레이스를 높일 수가 있어요.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려면 분모에 있는 심벌 피리어드를 줄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하나의 심벌에 포함되어져 있는 정보의 개수를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t 값을 갖다 줄여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t는 뭐랑 반비례하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t를 줄여버리면 뭐가 t에 반비례하죠? t분의 1에
t에 반비례하는 것이 밴드위스입니다. 어떤 시그널의 밴드위스입니다. 그래서 밴드위스가 어떻게 돼버려요? t가 줄어들면 밴드위스가 늘어나 버려요. 밴드위스라는 거는 주파수를 얼마나 그 시그널이 차지하느냐 하는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레이스를 많이 보내려면 밴드위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파수의 자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주파수를 보낼 때 무선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주파수 대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다른 사람이 쓰게 되면 혼선이 생기겠죠.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이 주파수 대역은 내가 온전히 다 써야 되고 더 많이 보내려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대역이라는 말을 쓰죠. 데이터 레이스를 높이기 위해서 대역 폭이 큰, 즉 밴드위스가 높은 대역을 써야지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G, 6G 앞으로 점점 가면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광대역, 뭐 차선이 더 넓은 그런 용어를 쓰죠.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주파수 대역이 더 크게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즉 다시 얘기해서 심벌 하나를 보낼 때 걸리는 시간 간격을 줄여주는 거죠. 자주 많이 보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 레이스를 높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문제점이 결국엔 뭐예요? 밴드위스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밴드위스를 높이게 되면, 무작정 높이게 되면 결국에 뭐예요?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신사들이 KT, 뭐 SKT, LG, U+ 이런 통신사들이 실제로 5G가 되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실제로 국가에서 주파수 대역을 경매를 해서 여기에 경미한 그 금액으로 그 밴드위스를 그 회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구매를 합니다. 사용권을 구매하는 것이죠. 이거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밴드위스를 높인다는 얘기는 비용 자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의 심볼 대신에 APSK 대신에 우리가 뭐 더 많은 비트들을 보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개의 비트를 하나의 심볼에다 싣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심볼에다가 6개의 비트를 실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2의 6승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훨씬 더 많은 포인트들이 찍혀야겠죠. 그럼 동일한 파워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요 간격이 줄어들니까 에러가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조금이라도 끼게 되면, 왜곡이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에러 레이시 증가해버리게 됩니다. 얘는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돼버리고요. K가 높아지면 결국엔 에러 퍼포먼스가 감소하는, 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요. 에러 퍼포먼스, 에러 레이시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동일한 파워로 보냈을 때 하나의 심벌에 하나의 그 모듈레이션 이 심벌 모양에 8개를 보내는 것보다 동일한 파워로 예를 들어서 여기 16개를 보낸다. 하나의 비트, 4개의 비트를 써서 16개를 동시에 보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인접한 심벌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지죠. 그 얘기는 여기에 노이즈가 꼈을 때 구분이 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신단에서. 즉 에러 레이시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에러 레이 퍼포먼스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결국에는 통신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신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스템들을 잘 설계해서 단순히 그냥 모듈레이션 레벨을 더 추가해서 보내느냐, 아니면 그리고 밴드위스를 동일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잘 보낼 수 있느냐를 설계하는 것이 디지털 통신의 가장 주요한 목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디지털 통신에서 많이 배웠던 그런 통신에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신호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신호의 분류가 나오고요.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제일 처음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의 분류가 나오고요. 첫 번째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과 결정되어져 있는 시그널과 랜덤한 시그널이 있죠. 랜덤한 시그널이 있습니다. 랜덤 시그널이 존재하게 되고요. 우리가 얘를 VS로 표현하죠. 랜덤 시그널과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존재하게 됩니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은 어떤 거예요? 뭐 XT는 코사인
코사인 t 뭐 이런 코사인 10t 뭐 이런 것이죠. 랜덤 시그널은 어떤 거예요? 이게 결국엔 정해져 있죠. 어떤 시간 t에 대해서 이 xt라는 시그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랜덤 시그널은 뭐예요? 가우시안 노이즈 시그널, 노이즈 같은 경우에 서멀 노이즈 앞에서 배웠던 그 서멀 노이즈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시간 t에 대해서 랜덤하게 주어지게 되죠. 그때 우리가 측정할 때마다 어떤 시스템에 사느냐에 따라서 특정 값에서 매우 다르게 랜덤하게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랜덤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코사인 t 해서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습니다. t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이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측정했을 때마다 매우 다르게 표현된다는 거죠. 서멀 노이즈이기 때문에 매우 다르게 서로 표현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이런 시그널을 우리가 랜덤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과 랜덤 시그널에는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피리오딕 시그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피리오딕 시그널은 어떻게 정의되죠? 만약에 어떤 시그널이 그 자신을 갖다가 시간 이동해 가지고 한 버전과 어떤 시그널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t0만큼 이동했는데도 마이너스 t0만큼 이동했는데도 원래 xt와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피리오딕 시그널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거하고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t0 값이 무한대다 하면 어피리오딕이다, 넌피리오딕이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언제? t0 값이 무한대일 때. 그래서 즉 아무리 t0 값을 xt를 수평 이동을 시켜도 그래도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면 어피리오딕 시그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 시그널이 아닌 비주기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또 디스크릿 시그널이 있고요. 디스크릿 시그널 xn, 우리가 디스크릿 시그널은 이렇게 네모 대괄호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은 어떻게 표현해요? 이렇게 가로로 표현해 주죠. 가로로 표현했을 때 주기 t에 대해서 어떤 t마다 샘플링을 해서 그거의 n은 어떤 정수값으로 주어졌을 때 이런 시그널을 디스크릿 시그널이라고 하고, 그거하고 반대로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존재하겠죠. 당연히 아날로그 시그널은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될 거고요. 아날로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릿이 이렇게 주어지는 각각의 인덱스 정수마다 주어지는 그런 값으로 주어지는 시그널이라면, 디지털 시그널은 거기다가 이 값들도 이런 0101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디짓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거에 주어지는 값 자체도 디스크릿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값 자체도 우리가 퀀타이제이션을 한 것, 요걸 이제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각각의 인덱스마다 시간 인덱스에서 특별한 주기를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주죠? 퀀타이제이션 해주죠. 그 값들을 연속인 값들이 주어질 텐데 일반적으로 그 값들을 우리가 퀀타이제이션 해서 그것들을 0101 비트들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릿 시그널에 대해서 정의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에너지 시그널을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었죠. 에너지 시그널은 먼저 에너지가 정의되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x라는 시그널의 에너지, 시간 t 동안의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타임 구간 t 동안의 에너지를 우리가 xt의 제곱을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라고 했죠. 이 xt라는 시그널의 순간 파워를 xt라고 하고요. 그 xt 제곱이라고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얘는 리얼 시그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되는 거고요. 리얼 시그널에 대해서 실수로 주어지는 시그널이죠. 실수 값으로 주어지는 xt의 값이 실수 값일 때 이렇게 주어지고요. 만약에 복소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복소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소수면 마이너스 2분의 t에서 2분의 t xt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우리가 인스탄테니어스 파워를 정의하고요. 그걸 갖다 적분한 거를 우리가 에너지라고 합니다. 얘는 컴플렉스에 대해서
컴플렉스 값을 가지는 시그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xt가 컴플렉스 값을 가진다. 그럼 절대값을 씌워서 우리가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겠죠. CF는 이제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비교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면 CF 비교해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신호를 몇 가지 중요한 신호들을 정의하고 어떤 분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시그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정의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 시그널을 정의할 수 있고요. 에너지 시그널이라는 건 뭐였어요? 어떤 시그널의 에너지를 구했을 때 그 에너지가 무한대가 아닌 경우, 그죠? 에너지를 구했을 때 물론 그 전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t에 대해서 구했죠? 한 어떤 구간 t에 대해서 ex의 t를 정의를 했다면 이게 만약에 유한하다면, 무한대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finite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inite 에너지와 결국에는 average 파워는 뭐가 되겠어요? 평균 파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average 파워는 여기 지금 정의가 빠졌네요. 에너지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average 파워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평균 파워라는 거는 결국에 시간으로 나눠준 거죠. 여러분 pxt를 정의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구한 것을 그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걸 우리가 average 파워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시그널은 finite 에너지와 그 다음에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t가 무한대로 가고 이 값은 무한대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average 파워는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그래서 네. 0의 평균 전력을 가지고 에너지는 유한한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특별하게 에너지 시그널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거의 반대, 즉 에너지가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파워가 유한하다, 0이 아니다, 0이 아닌 값을 갖는다,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파워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워 시그널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t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 px의 t 값이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피니탄 값을 가지게 되면 그럼 됩니다. 그래서 피니탄 넌제로 시그널이 나와야 되고요. 넌제로 파워가 되고 그 다음에 인피니탄 에너지를 가지면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시그널 파워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당연히 무한대가 돼야겠죠. 이 px가 결국에는 뭐였냐면 t로 나눠준 값이었는데 t가 무한대일 때 이 값 자체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ex가 당연히 무한대로 가야겠죠. 무한대분의 얘가 무한대가 아니면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0이 안 되기 위해서 에너지는 당연히 인피니트하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호의 분류를 우리가 봤고요. 시그널의 클래시피케이션들을 봤고요. 또 특별한 신호들이 또 있죠. 중요한 시그널, 우리가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시그널이 유닛 펑션 시그널이 있습니다. 유닛 임펄스 시그널이 있고요. 유닛 임펄스가 우리가 시노믹 시스템에서 배웠던 매우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한 특징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다른 말로 디락 델타라고도 합니다. 델타 시그널 펑션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임펄스 시그널 델타 t죠. 델타 t. 이 델타 t의 특성에는 뭐가 있냐면 유닛 임펄스 펑션 델타 t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첫 번째, 정의를 우리가 수식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델타 t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정의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임펄스를 우리가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그 전체 면적이 1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임펄스의 정의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임펄스의 값이 0이 아닌 구간에서 모두 0이 나야 되죠. 모든 0이 아닌
t 값이 0이 아닌 모든 구간에서는 그 임펄스의 값이 0이 나오는 그런 신호를, 그런 함수를 우리가 임펄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임펄스 펑션 정의가 이렇게 됐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특별한 특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특성이 시프팅 프로퍼티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임펄스에서 중요한 특성이 많았는데요. 임펄스 시그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걸 좀 보죠. 우리가 샘플링 프로퍼티라고도 하고요. 어떤 특성이냐면 우리가 어떤 t라는 시간 축에서 어떤 시그널이 이렇게 xt가 주어져 있다 라고 했을 때 임펄스 시그널을 곱해서 적분해 주게 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어떤 임펄스 시그널을 t0만큼 이동한 임펄스 시그널, 그래서 t-t0가 되겠죠?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죠? 그러면 결국에는 xt와 임펄스에 곱을 해준 다음에 xt에다가 임펄스 t-t0, t0만큼 이동한 임펄스 펑션을 곱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거의 값이 뭐라는 거예요? 전체를 적분해주면 나머지 다 0이 될 거고, 여기서만 x 곱하기 xt0 곱하기 임펄스 t-t0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여기서 xt의 다른 값들은 다 t 값이 t0가 아닐 때는 모두 0이 되니까 의미가 없고요. t0일 때만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겠죠. 이 값. 그건 그냥 상수죠. 이거 t하고 상관없이 xt0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튀어나오죠? 이 값이 xt0가 밖으로 튀어나오겠죠? xt0가 밖으로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임펄스의 t-t0를 dt 해준 것과 같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 값도 1이 되죠. 임펄스를 시프트해서 적분해 준 것도 역시 1입니다. 그죠? 이 정의에 의해서 시프트해서 적분해 줘도 똑같죠. 1이죠. 따라서 결국에 뭐예요? 이런 시프팅 프로퍼티가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은 1이니까 곱해가지고 없어지겠죠? xt0. 이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t0일 때 xt 함수의 값을 뽑아내는 거죠. 샘플링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결과를 우리가 샘플링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샘플링 프로퍼티, 아니면 우리가 시프팅 프로퍼티. 시프팅이라는 건 뭐였죠? 얘는 채로 거른다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구멍을 하나 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쳐서 이 값만 쏙 뽑아내는 거죠. 채로 거르는 것처럼 뽑아내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닛 임펄스의 특별한 성질, 우리가 시프팅 프로퍼티, 샘플링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